네, 반갑습니다. 요새 저희 오늘 의사들도 오늘 뭐 출정식을 한다고 해서 출정식하고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아마 약사분들도 못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조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환자 또는 고객들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2000년도에 사실 이 컨셉이 있다가 환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환자들이 이걸 이렇게 치료하면서 너무 좋아져서 소문을 내줘갖고 어느 날 제가 아침마당인가 한번 초통을 받아서 간 다음부터 갑자기 부스팅이 돼갖고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컨셉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을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잡혔던 게 98년도에 이제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부신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까지 각광을 못 받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부신 기능은 에브노멀한 거, 그러니까는 노멀 레인지라고 해서 벗어난 거. 그래서 그거보다 기능이 떨어진 걸 우리가 에디슨 증후군에서 부신 기능 저하증. 그리고 그거보다 부신 기능이 과잉되면 쿠싱 증후군 해갖고 병 레벨에서의 어떤 노멀 레인지에서 벗어난 것만 따졌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고 어떤 옵티멀 레인지. 그러니까 적정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걸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도 보면은 이제까지 그런 분명히 에디슨 증후군 같은 어떤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환자를 검사해 보면 이게 갑상선 기능도 그렇지만 정상 범위는 아닌데 뭔가 저하됐을 때 그 환자들한테는 일단 정상 판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의학은 어떤 의학이었냐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한번 3개월 후에 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었던 거죠. 사실 당뇨도 그래요. 당뇨도 사실 요새는 100 이상이면 당뇨 의심이라고 해서 당뇨 치료에 들어가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126 이상이 딱 돼야지만 당뇨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인 거죠. 병 있는 건 알면서 치료를 안 하고 내가 알긴 알겠는데 너 조금 이따 와라. 이렇게 치료했던 개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에서의 치료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는 양한방을 같이 하는 의사인데 제가 96년도에 한방병원에서 이제 한의사분들하고 같이 치료를 하면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한약을 먹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사들 제가 이제 양한방 협진을 같이 공부하면서 검사를 해보면 아주 로우 리밋에 있어요. 근데 환자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있는데 의사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환자들은 대부분 보약을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벨에서의 환자 케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제가 갑자기 2000년도에 아리조나 투싼이라는 데 가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의학은 뭐냐면은 질병 전 단계를 그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펑셔널 메디신하고 요새 미국에서도 뜨는 메디신인데 그쪽에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한번 해서 그때 제가 알았던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쭉 보시면 대부분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면역을 고치자 해갖고 내 몸의 보일러 부신을 고치자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주로 만성피로 위주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하고의 면역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도에 뜨는 단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뜨는 단어가 힐링이고요. 그 힐링에서 가장 주가 되는 거는 바로 이제 면역입니다. 그 면역에서 힐링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건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브레인 쪽이죠. 그리고 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브레인에서의 명령을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의 조절도 뇌에서 하고 그리고 자율신경, 그러니까 즉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에 따라서 교감신경일 때는 주로
백혈구 중에서 뉴트로필, 그러니까 중성복을 올리게 되고 부교감 신경이 올라갈 때는 이제 조금 평화,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부 단속을 하니까 림포사이트가 좀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조절을 할 정도로 모든 총괄에서의 어떤 뇌에서 관여를 하는데 그 뇌에서 이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그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잘 모르면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제 친구, 친한 친구가 피부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피부과 의사는 딱 봤을 때 3초 만에 판단을 못하면 그거는 나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3초 만에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부과 환자한테 조직 검사를 한다. 그거는 아무 진단이 안 나올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잘 몰라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피부과 의사들은 딱 구분을 딱 하는데 하나가 감염이냐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쓸 질환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의 문제인 거냐. 그랬을 때 대부분 80% 이상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질환인데 그 스테로이드는 뭐냐면 내 몸에서 상처 치유를 하는 능력,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 나오는 어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것이 많이 필요할 때 그걸 못 채워줘 생긴 거기 때문에 그때 만병통치약으로 쓰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고 모든 염증이 있을 때 만병통치약으로 쓰는 게 스테로이드인데 바로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내부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신은 내 몸의 어떤 여기서 보일러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부신은 면역 조절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체온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아마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만큼 이 체온 조절과 면역과는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일러 같은 계통,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보일러인데 이 냉난방 겸용 보일러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면역이 이슈가 된 건 뭐냐면 이제까지 면역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든가 이 박테리아, 세균에 의한 어떤 방어 이런 것만 관여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암도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암세포가 여기 암세포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통 암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양 지표라고 그래갖고 그 종양 지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크라이테리아의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뿐이지 그게 암세포에서 발생하는 어떤 바이오마커들은 올라가 있는데 이 면역 자체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런 세포들을 제거하지 못해요.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되기 전에 그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암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면역이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세포성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암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면역을 유지하는 거는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떤 센서를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이런 뇌에서 이 뇌에 이 온도 센서가 있어요. 시상하고 하이포살라무스죠. 그래서 이 하이포살라무스에는 식욕 조절 중추도 있지만 우리 몸을 36도에서 37도 사이로 유지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높아지면 냉방기를 가동하고 그게 낮아지면 보일러를 가동하는 일종의 센서 같은 게 이제 시상하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을 해서 이거를 냉방을 돌려라 아니면 난방을 돌려라 하고 스위치를 올려주는 게 이제 뇌 하수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뇌 하수체에서 부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전달해서 면역 세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쪽을 관여를 해서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부신인데 왜 부신이냐 하면 이 신장 옆에 붙어 있어서 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방에서는 이 부신이라는 장기가 오장육부에 부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장 옆에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해부학적으로 처음에 우리 허준 선생이
유이태의 몸을 보고서 그걸 신장이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그냥 신장에 붙어 있는 지방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부신이라고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런 대부분 이 신장의 기능을 부신의 기능하고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방에서 신장의 양기가 허해서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장 옆에 있는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돼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오장육부의 이 신장 기능과 이것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가게 되면 이 호르몬 자체가 활성화가 돼서 만약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걸 제거해주는 주로 여기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든가 면역세포는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그러니까는 독소나 이런 세균에 의해서 손상받은 세포를 제거해주는 리무브예요. 그리고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스템셀, 줄기세포는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리무브가 아니라 그 퇴행된 세포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줄기세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오래 살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리무브, 리제너레이션이 다른 사람보다 액티브 돼야지만 정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또 리무브가 안 되고 리제너레이션만 되면 그 사람은 암 생길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도 왜 허가를 못 받느냐 하면 저는 이제 줄기세포 중에서 안티에이징의 주로 플라센타, 태반에서 유래하는 쪽으로 이제 항노화하는 쪽을 제가 맡고 있고 우리 병원에서 제가 그 줄기세포 쪽을 하는데 그게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이 되다 보면은 그게 암세포도 더 커지고 다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만약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한테 줄기세포를 치료했을 때 그 잠재된 암을 일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독성 실험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임상허가가 나질 않는 거거든요. 그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이 부신 기능이 정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신 기능 자체가 그런 세포들이 있거나 암세포들이 있을 때 뭔가 바이러스나 독소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손상받은 것들은 리무브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얘가 이상한 방향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성격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전염이 됩니다. 비슷해집니다. 아들, 딸들도 비슷해지고 이렇게 비슷해지고 그 그룹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부신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따가 제가 그 강의 설명할 때 쭉 설명을 드릴 건 이제 뭐냐면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은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냐 하면 요 가운데에 있는 걸 우리가 부신 수질이라고 하고요. 이 껍데기 쪽 이게 있는 걸 우리가 부신 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혈류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부신 피질 쪽하고 이제 부신 수질 쪽이다 보면 처음에 이 부신 수질이 망가지면 이미 이 사람은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혈류가 그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까지 없어지면 피질은 더 잘 죽은 건데 주로 이 부신 수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이 에피네프린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없으면 저혈압으로 빠져서 샥이 오게 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는 가장 심한 게 이제 에디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에디슨이 만약에 이 부신이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없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부신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해질 장애, 하이포칼레미아, 그러니까 염분이 이제 그 전해질이 안 돼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이포볼레믹, 그러니까 수분이 이제 흡수가 안 되면 수분 유지가 안 돼서 샥으로 해서 가장 많이 죽는 게 그거고 또 이런 환자들의 가장 이제 흔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난산을 겪어서 그 애를 낳다가 너무 많이 힘을 줘서 뇌출혈 때문에 뇌하수체에 피가 흐르면서 그게 흘러서 그 뇌하수체가 죽게 되면 스위치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 스위치가 망가져서 부신 기능이 안 나올 때 쉬안스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여자가 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맨날 아프고 혈압 들어가고 응급실 자꾸 가다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털이 다 빠져 있는 그런 병, 그걸 우리가 쉬안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겨서 부신 기능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올 정도면 이 부신 수질까지 망가진 거죠. 근데 그거가 망가지기 전에 먼저 망가지는 거는 그렇게 응급하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부신 피질이 망가지는 건데 이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우리가
콜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DHA, 그 다음에 어떤 섹스 호르몬, 그리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미네랄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신 피질이 하는 역할은 이 어떤 성호르몬, 그러니까는 섹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나 어떤 여자들의 어떤 성기능, 남자들의 성기능, 이런 쪽. 물론 여자들이 난소에서 분비되는 게 대부분이고,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이런 것들이 테스티스에서 이제 분비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나이가 듦과 동시에 어떤 그런 쪽, 테스티스가 디제너레이션이 되고, 오바리가 이제 기능을 못해서 이제 오바리안 페일러가 오게 되면 메노포즈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성호르몬을 그나마 생성하는 부분이 이제 부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약사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경험을 혹시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49살에서 51세 때 폐경 증상이 왔어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60대에 또 와서 아니 내가 그때 고생했는데 왜 또 그런 게 생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마 약국에서 보시면 아니 또 갱년기가 또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49세에서 51세 그 사이에 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면서 갱년기 증상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그만 양의 부신해서 그러한 것을 보상하고 있다가 이 부신도 나이가 들면 60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60세가 되면 그 기능을 못하니까 갱년기가 또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온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떤 치료를 이제까지 의사들이 했냐 하면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단 말이죠. 여성 호르몬을 치료를 했고 60세가 그런 갱년기가 왔을 때 여성 호르몬 치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증상은 없어질 수가 있죠. 부신에서 하는 일을 여성 호르몬을 주니까. 근데 그럴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부신 피질이 떨어진 거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세, 그러니까 49세에서 51세 사이에 폐경이 와서 50대 때는 호르몬 쓰는 거가 괜찮지만은 부신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근데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60대 때 폐경 증상이 올 때는 부신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답이지 여성 호르몬을 주게 되면 암 발생이 오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WHI 스터디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까지 각광을 받던 호르몬 치료에 경종을 울렸던 게 바로 그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양 의사들한테 이제 호르몬 치료는 65세 이상한테는 쓰지 말아라고 나왔던 게 이 기능의학에서는 이미 예측이 됐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외래에서 약국에 그런 환자분들이 올 때는 꼭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자연요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60세 이후에 갱년기 증상. 그리고 그렇게 치료하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소량을 써도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49세 때는 갑자기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런 증상이 오지만 그게 보상이 조금 되면서 낮은 여성 호르몬으로다가 이제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부신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서 이게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되는데 옛날처럼 똑같은 양의 호르몬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용량을 쓰거나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갱년기 장애가 쉽게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부신 기능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이런 콜티졸. 이 콜티졸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 스테로이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미네랄로 콜티코이드고요. 그래서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왜 글루코콜티코이드냐 하면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스 레벨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가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을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글루코스를 가지고 주로 에너지를 써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루코스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루코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콜티졸이죠. 그래서 글루코콜티코이드의 계속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혈당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증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의 초기 증상은 저혈당입니다. 근데 검사해보면 당뇨도 없고 저혈당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신기능 저하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사람들은
이 부신 기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4시에서 6시거든요. 8시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피크가 됐다가 서서히 이제 없어지면서 6시에 한번 쭉 떨어지고 잘 때쯤 되면은 더 떨어져서 졸음이 오고 그때 멜라토닌이 올라가면서 사람은 자게 돼서 이제 어떤 이런 서칼디안 리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4시하고 6시 사이에 그러니까는 11시까지 버텨주지 못하고 4시에서 6시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시기가 오는 사람들 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브레인입니다. 뇌는 잘 때 자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쉬고 있는데 뇌만 계속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줘야 돼요. 뇌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갑자기 낮에 일어났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낮에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는 그 시기가 이제 있어야 돼. 적어도 6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뇌는 우리가 지방도 에너지를 못 쓰고 단백질도 에너지를 못 쓰고 글루코스만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뇌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키톤 바디 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뇌는 그 잘 때 일정하게 혈당을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떨어지는 이런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저혈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그러면 잠이 깨요. 중간에 깨요. 잠은 드는데 힘이 없어서 잠이 드는데 중간에 깨서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저혈당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글루카곤이 증가하면서 사람을 자꾸 흥분시키거든요. 잠이 안 와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잠이 안 오고 더 말똥말똥해지고 잠시간 놓치면 더 말똥말똥해지고 이거는 바로 부신기능 저하증의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혈당을 잘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수면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부신기능 저하증을 치료해주고 오히려 자기 전에 꿀물을 한 잔 먹으라고 하면 될 거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면제를 주면 저혈당을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뇌에 저혈당이 계속 오니까 뇌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일종의 정말 난 이 수면제 먹으니까 치매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 환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게 지금 클리닉의 현실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코티코스테로이드 대표적인 작용은 이제 항염작용이잖아요. 염증이 있을 때 그걸 없애는데 그래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상처 치유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오게 되고 면역도 이게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 하면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 몰라도 어떤 이식 그러니까는 장기 이식을 하면요 스테로이드를 풀 도즈로 씁니다.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말 오히려 코티졸은 망가지지 않고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도 면역은 억제가 되고요. 또 너무 떨어져도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량이 중요한 거지 이 면역을 조절할 때 너무 과잉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서도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심장하고 혈관 수축, 그러니까 어떤 적을 만나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혈관을 수축한다든가 또는 심장박동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뇌는 항상 글루코스를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글루코스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항상 이게 있어야지만 뇌가 얼러트하지거든요. 졸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만성 피로에 유명하다고 하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찾아오는데 저는 딱 일단 찾아오게 되면 만성 피로 환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센트럴 퍼티그냐, 페리페럴 퍼티그냐. 그게 뭐냐면 이 페리페럴 퍼티그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자기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페리페럴 퍼티그라고 그래요. 그때는 호르몬의 원인도 있고 세포적인 원인도 있고 미네랄도 부족하고 그렇겠지만 그 중에 80%는 센트럴 퍼티그입니다. 센트럴 퍼티그는 뭐냐면 뇌가 맑지 못해서 피로하다고 느낀 거예요. 말초에서 에너지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뇌가 맑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에스트로겐 얘기도 했지만 여성 호르몬도 뇌 기능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부족하다든가 이 부신 기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멍한 거예요. 멍한 거를 그 사람은 피곤하다고 인식하는 거죠. 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운동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일 잘해요. 근데도 항상 피곤하대.
그런 사람들은 센트럴 버티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알도스테론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하는 미네랄 코티코이드인데, 이거는 그 소듐이라든가 포타시움 같은 이런 전해질을 조절해서 혈압이라든가 우리 몸의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망가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치료에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부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보일러인 거죠, 보일러. 우리 몸을, 우리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그 냉난방 겸용 보일러인데, 이것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뇌하수체에 있고, 그 센서는 이제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들었냐면, 사실 우리 환자들 보다 보면은 이 부신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0%밖에는 안 되는데,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이 센서가 망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센서가 망가지고 시상하부가 망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해요.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센서가 망가질 때는 어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어떤 콜레이션, 그리고 노아드레날린, 뉴로트랜스미터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부신은 암만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올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래 2시간 강의인데 1시간으로 줄여야 돼서. 자, 그러면 이런 약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대충 제가 설명한 게 다 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일단 증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일단 피곤한데, 그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자야 만들어져요. 자야. 아무 짓도 안 해야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여기저기 썼던 것들을 안 써야지만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콜티졸 농도를 우리가 8시에 측정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8시에 피크가 된다. 이런 아침 8시. 뭐 사람에 따라서는 9시에 피크가 되는 사람도 있고 10시에 뭐 피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미인들은 10시에 피크가 된답니다. 그래서 미인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자고 일어나도 이 부신 자체가 완전하게 피크 타임으로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요. 그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피곤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근력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 근력 떨어지는 것 중에 근육 중에서,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제일 작은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게 홍채죠, 홍채. 그래서 이 홍채의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 이 빛 조절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 앞이 캄캄해지거나 어떤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어서 그러나, 물론 늙어서 근력이 약화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지기능이 떨어지면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데가 바로 그 홍채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거나 혀에 이빨 자국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혈관 수축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바소 다일레이션, 그러니까 혈관이 자꾸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냥 이렇게 늘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관 덩어리가 혀거든요. 혀가 보여, 혀가. 근데 혀가 붙는 거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혀는 이하고 부딪히지 않는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혀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혀 자국, 이빨 자국이 쑥쑥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손이 뻑뻑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아, 맞아요. 뻑뻑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은 만성 부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그러니까는 간신간신에 지내오다가 한번 스트레스 받아서 한번 뻥 맞으면은 그 사람은 이그지오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틀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잠이 잘 안 오고 이렇게 뒤척거리고 이런 사람들. 물론 뭐 철분 부족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하고 철분 결핍 빈혈 환자하고,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게 레스트레스 렉, 그러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있어요. 잘 때 잠이 안 오면서 자꾸 다리가 저린다고 그러고 내 발 같지가 않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비디오 찍어보면 막 이렇게 떨고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 하지 불안에 무조건 신경과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부신기능 을 강화시켜주는 영양제를 같이 주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까지 알러지나 이런 거 없었었는데 갑자기 나는 알러지 없었는데 왜 돼지고기 먹고 두드러기가 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 나 부신이 지금 떨어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알러지 일어날 때 우리가 즉각 치료하는 게 뭡니까? 스테로이드 주사죠. 안티히스타민하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게 바로 그 부신 기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처가 잘 생기기도 하고 멍도 잘 들고, 그리고 이마나 얼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너 요새 얼굴색이 왜 그래 그렇게 까맣게 됐냐? 간 기능 검사 이렇게 해보지만 그래도 간 나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뇌하수체에다가 우리 떨어졌으니까 부신 기능 좀 많이 좀 해라. 근데 이 부신은 이제 망가졌으니까 나오지는 않고 쓸데없이 이 부신 그 스위치, 부신 자극 호르몬 옆에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자극이 되면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돼서 사람이 까매져요. 그래서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진 에디슨 증후군 환자는 얼굴이 새까매요. 완전히 떨어진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간 기능 검사 하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너 얼굴 이렇게 새까마니 부신 검사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답인 거예요. 얼굴색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니까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 부신이 이제 그쪽으로 동원이 싹 돼버리면 다른 쪽으로 안 가니까 생각이 혼동스럽고 그러면서 우울증 같이 이제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속이 울렁거리나 토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 위장 운동, 심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 100번 뛰어라. 100번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 한번 좀 우리 손 같으면 얼마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소화 안 되니까 위 좀 한번 움직여야지 이렇게 손처럼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쭉쭉쭉쭉. 그럼 다 내려가겠죠? 변비 있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때 이 자율신경의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을 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콜티졸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위 운동이 안 되는 소화장애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 이런 위 증상이 있을 때 담적, 담음. 그러니까 담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참고로 양한방을 단 의사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담음은 일종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예요. 자율신경 중에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위액이 분비돼서 역류 현상처럼 오는 건데 담적은 그런 게 아니라 증상은 똑같은데 위 운동이 안 되면서 위산 분비도 안 되고 췌장 효소 같은 것들은 분비가 좀 되지만 그 전 자체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신기능 저하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다고 해서 여기 가서 약 맞고 여기 가서 약 먹고 소화제 먹어도 안 낫죠.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렇게 담적 치료하러 되게 많이 오는데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신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이 한번 좀 소화제에 반응이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3개월마다 내시경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부신기능 저하증 증상이 10개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감정 조절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성욕 같은 게 아까 부신 기능 중에 하나가 섹스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나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럴 때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게 이제 나타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유 없는 두통이 오고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추위도 싫고 더위도 싫고 추위만 싫은 게 아니라 더위도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혈압 변화 심은 거, 그다음에 혈당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밥 시간 놓치면 난리 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신기능 저하증을 의심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이 부신기능 저하증 말고 쓴 책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비만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만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26년 동안 비만을 했는데 이 비만 환자 중에서 식욕 조절을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식욕 억제제를 주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말고 오히려 먹게 하면 이 사람들은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3가지를 구분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정말 배고픈가.
배고파서 먹는 거지 속쓰려서 먹는 거지 허전해서 먹는 거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세 번째, 허전해서 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부신기능 저하증이에요. 센트럴 퍼티그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면 30분만 참아봐요. 30분만 참아보면 30분 참았는데 배가 안 고파졌어. 그거는 가짜 배고픈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그거는 괜히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그 30분 지났는데도 배고프잖아요. 그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는 막 식욕 억제 주고 살 빼다가 살은 빠져요. 식욕 억제 주면. 왜냐하면 저혈당이 일어나면서 저혈당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 근육을 써서 아미노산을 그 혈당으로 만들어서 글루코네오제네시스가 일어나서 견디니까 근육이 척척 빠지는 거죠. 체중은 빠지는데 체지방은 안 빠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 체중 빠졌다고 주고하면 아주 돌팔이 의사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체중 변화 이런 것 쪽 있고 참을성 그 임파선 관절 이런 건 뭐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니까. 그러면 이 부신기능 저하증은 왜 생길까? 어떤 사람이 생길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생긴 사람들이 뭐 여기 쭉 설명은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 중독자들. 그러니까 원래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쓰고 축적이 되고 쓰고 축적이 되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 일 되게 좋아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거든요. 안 쉬고 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니까 저 사람은 하니까 박수를 치는데 그 사람이 얼마까지 사는지 두고 보세요. 오래 못 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들을 방명해요. 근데 나중에 정신 차려서 부신치료 받으면 그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또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 운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철인 경기 뭐 이런 우리 형이 지금 60세를 바라보는데 철인 3전 경기 나가고 있어서 내가 우리 형이 태어날 때부터 저보다 체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형 언제까지 사는 두고 보자고 내가 이런 운동이라는 거. 아무튼 이런 지나친 운동. 그리고 커피 같은 거는 이제 부신을 짜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커피는 이 부신 자체를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치약 짜듯이 이렇게 없는 걸 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커피 앤 도넛, 커피 설탕 도넛 이거는 잠시 부신 기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설탕 주죠. 짜주죠. 부신 올리면서 설탕 주니까 콜티졸에서 혈당이 쫙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이건 짜내는 거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 짜내는 거는 언제든지 고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밤새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강박적인 사고들 그냥 맨날 목표 세워놓고 그냥 뭐 나는 뭐 자학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원래 이 부신은 아침에 이제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침 식사 않고 거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부신기능 저하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혹시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사분들 똑똑하셔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바로 이 부신기능 저하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저기 청담동에 차움이라고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이제 50%는 이제 멤버라고 그래서 이 사회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 뭐 추신수, 박인비, 뭐 이런 사람 다 와요. 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탤런트도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김수현, 전지현 다 옵니다. 근데 다 제 환자예요. 근데 이렇다고 그럴 때 대책을 한 번도 내세운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맨날 뭐 괜찮다. 뭐 이 정도면 돼. 쉬시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저한테 진단을 받고 치료해서 이렇게 나아주게 한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은 안 시켜도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환자들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애들도 다 하버드 보내고 예일 보내고 코넬 보내고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지금은 자기가 살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서.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조금 피곤해갖고 침대에서 삐뚤어 자고 있었대. 좀 거꾸로 책을 보느라고. 그랬더니 깨우더래. 왜? 그랬더니 똑바로 자. 똑바로. 아, 이거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똑바로 자라는 게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내가 똑바로 자야 돼? 보기 좋잖아. 얘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공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또 뭐냐면은 책을 보면 앞에만 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만. 뒤까지 못 봐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재수했을 때 이제 그거를 느끼고 성문종합영어 보면 품사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공부해요. 그러다가 더 전치사 이게 시험 많이 나오는 데는 안 봐. 그러면 이제 시험 잘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한 장을 넘어가다가 다시 잊어버리는 게 있으면 또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부신기능이 저하증이 걸리냐면은 남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남을 못 시켜. 지가 다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완벽주의자들, 이게 그리고 또 영양이나 이런 쪽에 급식을 이제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하는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영양소에 이제 불충분이나 오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청량음료 많이 먹어서 이제 혈당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렇게 부신 기능이 살아나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혈당으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만 얘기를, 제가 이거를 보면서 비만을 제대로 치료했는데 뭐냐면, 이 비만 환자들은요, 정말 그 사람이 왜 살이 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부신 기능 때문에 저혈당이 와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식욕 조절 못한다고 야단치고 이러면서 환자들을 매니지하면은 그 환자는 정말 근육만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또 요요 생기고,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면서 미토콘드리아 망가지고 에너지 소비량 떨어지면서 요요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청량음료를 먹을 때 혈당을 올리는 게 아니라 부신 기능을 올려서 우리 몸의 내부에 있는 지방을 갖고 혈당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치료가 궁극적인 비만 치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늦은 퇴근, 충분한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러한 걸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복종해야 되는 어떤 감성적인 노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노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이 감성 노동이에요. 우리 간호사들도 그렇고, 우리 차움 사람들은 다 이 감성 노동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자들이 다 자기보다 잘났어. 며칠 전에는 정말 제가 억울해서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환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호르몬제 하나 먹고 있고 영양제 주면 직원가로 해달라는 둥 깎아달라는 둥 막 이래갖고 이 부신 기능이 아들의 큐 이런 거 있으면 좀 깎아줬거든요. 직원 할인 30%.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충격받았잖아요. 그 환자가 벤틀리 타고 다니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억울해서. 제가 너무 억울해갖고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환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났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거 때리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게 다 감성노동이거든요. 그게 다 뇌에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는데 항상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갖고 폭식을 하게 되고, 더 설탕 땡기고, 단 거 땡기고, 그러다 보면 살찌고, 그런 게 다 그런 원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만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한 것들이 쭉 있고, 여기에 내 몸의 면역을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요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불균형. 그러니까는 부신은 우리 몸에 염증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염증하고. 그래서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가 안 좋아요, 이. 그래서 이에 자꾸 감염이 되고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일단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천식 있는 사람들은 일단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그거하고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몸에 안 보이는 어떤 이런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아까 제가 활성산소를 넘어갔지만
그런 활성산소를 만드는 그런 여러 원인들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는 자꾸 이 부신 기능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안 좋거나 장이 안 좋거나 또는 위에 헬리코박터 감염이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 그 콜티졸이라는 그 부신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60대에 부신 기능 저하가 온다고 생리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젊어서 올 수 있어요. 30대, 40대 젊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를 일단 치료에 있을 때도 꼭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정말 자기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도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차 받쳤어요. 그리고 목 좀 뻐근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오만 대가 아픈 거야. 머리 집중도 안 되고 세상에 산을 이유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고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우겨봤자 사회가 안 나오죠. 뭐 다친 데가 있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제 후배 중에 안강이라고 이제 목 치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술을 하다가 했는데 더 부작용이 더 생긴 거야. 목을 치료했는데 목을 못 움직여 이 사람이. 어?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그리고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아주 우리가 차트에 보면 XX표를 해요. 이렇게 좀 말 많고 재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호사들이 암호로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 어떤 병원은 또 S를 써요. 싸가지 약재로. 근데 과마다 S가 쫙 써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 사람 보통 아니구나 봤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그러니까 교사였어요. 교사인데 그 장학사 시험 보려고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정말 완벽주의자고 자기 점수도 잘 따고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신은 떨어졌지만 그냥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지나갔던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그러다가 교통사고라는 트라우마를 해서 깜짝 놀라면 그게 어큐트한 스트레스가 되면서 푹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신 기능이 떨어지니까 상처 회복도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목 치료하려고 바늘 같은 거 막 찔러 놓으니까 그 찔른 게 회복이 안 되니까 더 악화되고 그리고서 다 의사 책임이라고 막 돌리고 근데 자기는 아픈 거죠. 그 사람은 아파요. 진짜 아프니까 아픈 거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치료는 다른 의사들은 다 회피하죠. 나는 그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외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이유 없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까지 그 교통사고 한번 목 좀 다쳤으면 2주 후면 다 일어나야지 뭘 지금 6개월 7년이 됐는데도 지금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다 떠나. 엄살이라고 그러고 떠나고 다 떠나고 진단서만 해도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꿈도 다 없어졌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전부터 그러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딱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가 한번 과로하거나 탈진하든가 실현당하거나 독감은 왜 시작되냐면 왜 부신 피로가 나왔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독감이 1867년도에 독감이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부검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47년인가 때 한 번 유행했는데 그때에 추정을 해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독감 걸리면 죽고 어떤 사람은 독감 걸리면 안 죽나 부검을 했는데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부신 기능이 완전히 부신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산 사람들은 초음파 했을 땐 별 이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부신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고 연구를 시작했던 거예요. 1947년서부터. 그래서 이 부신 피로가 나온 거였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독감에 걸려서 또는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한번 훅 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나는 정말 괜찮았는데 수술하고 마취한 다음부터 기억력이 완전히 갔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증거는 에비던스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이 마취라는 것도 굉장히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때 이 코티졸 간당간당히 진행이 되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트라우마를 받으면 무너져요. 훅 갑니다. 한 번에 훅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쭉 보면 아마 이건 유인물 쭉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그러한 게 있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신 기능을 조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소용돌이처럼 쭉 빨려 들어가서 이 부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잖아요. 병원에 오면 여러분들 이제 증상으로 이제 대충 아니까 아까 그 증상 제가 그 30개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10개 이상이면 일단 아드레큐를 써보세요. 아드레큐 써보고 증상의 개선이 없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병원에 와서는 어떻게 진단하냐면 일단은 이 설문지로다가 이제 봐요. 이렇게 10개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진단 방법 중에 이제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혈압을 재고 바로 일으킵니다. 그때 바로 혈압을 쟀을 때 혈압 자체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혈압을 빨리 리페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부신기능 저하증을 이제 없애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공 반사가 저하가 돼서 불빛을 비치면 이게 한번 확장이 쫙 됐다가 이게 수축이 착 돼야 되는데 수축이 느리는 사람이 있어요. 슬러지하게. 그러면 홍채 근육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전트 파이트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 종아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리페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신 기능 떨어진 사람은 그 털이 많이 빠져요.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그 머리에 많이 빠진 것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 바지하고 쓸리는 부분에 털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걷어보면 뭐 털이 없는 사람도 없는 사람한테는 진단을 못하지만 털이 있는데 고기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서전트 화이트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한 28%, 25%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있고, 이 포지티브 로우, 이거는 이제 부신이 있는 그 부위 있잖아요. 신장 그 뒤. 이거를 꽉 누르면 아파요. 항상 거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신장에 돌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증상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확진은 못하죠. 그래서 확진은 뭐냐면은, 제가 이게 아까도 이 8시에 최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밥 먹을 때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가 저녁 때 이제 쭉 있는데, 이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이러한 피크 타임이 없어져 버려요. 슬러지하게. 아침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검사했을 때, 2에서 25. 그러니까 2 이하면 왜 이게 이제 다른 의사들이나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냐면, 이제까지는, 아까 에브노말 레벨, 노말 레벨, 그러니까는 노말이 아는 에브노말을만 했어요. 그래서 2 이하거나 25 이상일 때만 진단을 우리가 한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컷업을 15에서 20, 적정 레벨, 옵티멀 레벨로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15 이상이거나 22 이상일 때, 이때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시를 이제 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할 때는 이제 DHEA를 같이 보는데, 여기서는 제가 빼놨지만, 이 DHEA도 부신에서 나오는 거고, 콜티졸도 부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DHEA는 주로 이제 성호르몬이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고, 콜티졸은 이제 콜티코스테로이드에서 나오는 건데, 이 DHEA는 정상인데 콜티졸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신 기능은 정상인 거예요. 이 콜티졸로 호르몬이 전환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센서의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DHEA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적정 범위고, 소아 애들도 노말 범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호르몬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당 검사예요. 그러니까 혈당 우리가 당뇨 확진할 때도 우리가 75g 그 당 먹이고 혈당을 이제 30분 간격으로 재지만, 부신기능 환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혈당을 주고서 부신기능 환자들은 이 혈당이 잘 안 올라가고 이렇게 슬러지하게 반응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저혈당이 오고. 그래서 혈당을 꾹 봐서 변화를 측정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액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신기능 저하증이라고 확진을 하는데 혈액 검사를 하면 항상 정상이야. 근데 증상은 딱 맞아. 근데 치료하면 그러고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바늘을 무서워해요. 바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바늘 자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티졸이 빡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사람은 정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그 타액으로 침을 뱉어가지고서 그거는 이제 바늘에 저희가 없으니까 그것도 집에서 뱉어오라고 그래요. 집에서 뱉어오라고 그러고. 근데 또 이 타액의 또 호르몬의 장점은 뭐냐면 이 호르몬의 레벨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오전 8시, 11시 이렇게 4번밖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호르몬의 주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확진은 이런 혈액 검사보다는 타액 검사로 많이 해요.
타입 검사로. 그 다음에 혹시 모발 검사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발 검사는 사실 뭐 모발 검사에서 뭐 낮으면 주고 높으면 안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모발로서 우리 몸의 호르몬을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콜티졸이 올라가게 되면 염분이 축적이 되고 마그네슘은 익스크리션이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 이 소듐 자체가 흡수가 안 되니까 이 B가 이제 떨어지는 걸 봐갖고 이제 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이 모발 검사하면 얘가 뭐 칼륨이 낮고 염분이 낮으니까 짜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게 모발 검사 절대 아니고 이 B를 봐서 이 소듐하고 마그네슘 레이저가 떨어져 있으면 이게 부신기능 저하증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발 검사는 뭐 이렇게 딱 봐서 뭐 낫고 아마 혹시 환자들이 이거 들고 가시면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B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갈이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는 게 이제 모발 검사를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치료를 하기 전에 제가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왜 조기 치료가 중요하냐면 그리고 완전히 망가질 때 치료하면 늦네하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물탱크죠, 물탱크가 이게 만약에 부신 호르몬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고 뭐 일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채워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괜찮게 평생 살아요. 물론 60대 정도가 되면 떨어지지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얘가 이 수도꼭지 나오는데 밑에까지 떨어지게 되면 채워도 여기 에어가 차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이럴 때 빨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수압을 많이 가해주든가. 그래서 분명히 그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빨아줘야 되는 사람들. 그거는 좀 약이 필요해요. 그건 주사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가 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드레나큐 먹여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잘 자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원리가 깨지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부신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일단은 부신 기능을 많이 잡아먹는 데를 다 제거해줘야 돼요. 가장 많은 데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입이에요, 이 충치, 잇몸 질환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감염하고의 싸움이잖아요, 평생. 그래서 그거 깨끗하게 치료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 헬리코박터 있거나 만성 위염 있으면 대부분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은 증상 없으면 약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거해줘야 돼요. 위염도 치료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극적 음식 안 먹어야 되고 위도 위염이잖아요. 염증은 부신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만성 위염 있는 사람들은 그거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에 아까 나쁜 세균이 있어서 장을 자꾸 자극하는 이런 세균이 있으면 빨리 없애줘요. 리무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산균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제거해주는 게 일단 1단계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강박적이고 이런 생활 태도에서 조금 쉬고 좀 느긋하게 편하게 하는 태도,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일단 이렇게 치료가 돼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신 기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먹고 필요하다면 피로회복제 먹고 이런 사람은 뭐 우리 돈 벌게 해주니까 좋긴 하지만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봐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좋고 이거는 이제 그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그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칼라푸드 이런 거를 많이 먹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음식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강화시키는 방법들은 뭐냐면은, 이 강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한방이 과학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방이 과학이. 지금 미국도 부신기능 환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코리아 인삼이에요. 고려 인삼.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만큼 이 부신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한약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비타민, 미네랄 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비타민 C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가도즈의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미네랄로서는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 중에서 이제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5. 요게 이제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로 돼 있고요. 대부분 많이 쓰는 거는
이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약 중에는 제가 그 초기에 얘기했던 신장의 양기가 허할 때 쓰는 보약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독일 그 생화학 연구소에서 이 부신 기능을 그냥 이렇게 흥분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을 조절해주는 거, 그 다음에 부신 피질을 합성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해주는 건데, 인삼은 닭깁니다. 인삼은 닭기거든요, 사실은. 인삼은 닭기기 때문에 이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은 부신 기능을 강화시키는 생약에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 하수오. 이 하수오는 그 섹스 호르몬 쪽에 강해요. 그래서 갱년기 때,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조기폐인가는 초반기,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오는 갱년기 증상은 그건 호르몬이 답이에요. 하수오 먹어서도 별로 효과 없어요. 근데 60세 이후에 갱년기 증상이 올 때는 하수오나 이런 인삼 이런 걸 먹어서 부신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게 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이해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수오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귀도 여기에 속하고 이 감초가 저는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이제 감초 주사를 많이 쓰는데 이 감초가 굉장히 많이 그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북한에서 나온 어떤 그 인삼 주사도 있어요. 인삼 주사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삼 주사는 그 파퓰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미노틴이나 글루콜린이라고 하는 감초를 많이 쓰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합성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거는 이 부신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 콜티졸이 대사가 될 때 이 콜티졸이 콜티손으로 대사가 되는데 그걸 블록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그러니까 에디슨 증후군 같이 이렇게 만약에 전혀 합성을 못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써야 됩니다. 하이드로콜티솔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약을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빠진 사람한테 약을 쓰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포지티브 피드백이 돼서 뇌하수체에서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명령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것만큼 또 말프랙티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약을 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강화시켜주는 약 쪽으로 많이 가져요. 합성하고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제가 해놨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제품 드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쭉쭉 있지만 그리고 치료 기간은 그 증상에 따라서 달라요. 경도일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중간이면 한 1년, 심각하면 이제 우울증까지 동반되어 있으면 한 2년 정도 치료해야 되는데 대부분 좋아지긴 해요. 그리고 증상은 일단 먹으면 8주 안에는 개선이 되고 만약에 8주에 증상 개선이 없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로 보면 제가 이런 약사분들도 이제 너무 일을 하고 많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는 400m까지, 40m까지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나무인데 이게 태풍 피해에 한 번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뿌리가 얇아서. 그래서 태즈메니아에 있는 호주에 가장 많이 쓰러지는 나무가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대나무는 태풍에 흔들리긴 하지만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 이유는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매듭. 이렇게 대나무를 보면 매듭. 이 매듭은 휴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최원현 님의 시인데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심포가 없어서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심포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 또한 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쉬면서 적당히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정답은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